자, 지난 시간에 우리 그 한국의 그 사찰들 그 건축이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가, 그 구성의 특징들을 쭉 살펴봤는데, 그것이 그냥 임의로 뭐 삐뚤게 한 게 아니고, 항상 그 건물과 건물과의 관계, 건물과 그 대지와의 관계, 그 다음에 건물과 사람과의 관계, 이러한 어떤 그 원칙 하에서 쭉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다 못다한 부분을 빨리 끝내고 이제 신라시대 불교 건축에서부터 한번 다시 우리가 차근하게 살펴볼 때,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불교의 그 교리랄까요? 경전과 어떻게 그 맥이 닿아 있는지, 그런 부분을 오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도리사나 우리 그 도리사 주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는 통도사의 배치도입니다. 근데 통도사가 상당히 반듯반듯하게 돼 있죠, 건물들이 배치가. 근데 저것은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건물들을 하나하나 다 그 측량을 하고,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를 재고, 이래가지고 그걸 맞춰서 배치도를 사무실에서 그린 겁니다. 이걸 누가 그리냐? 이제 건축학자 우리 원로께서 그리셨는데,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실제 좀 삐뚤삐뚤하게 돼 있어도, 가지런하게 안 돼 있어도 그 현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가지런한 형태로 보는 경우가 아주 상당히 일반적입니다. 특히나 한국의 그 불교 건축들은 그 지형과 늘 바르게 배치를 하기 때문에, 지형 자체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거기에 삐뚤어진 대로 바르게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각틀, 그러니까 그 지형의 형상이 그 건물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틀을 형성하거든요. 그 그 건물과 그 대지와의 관계가 바르게 돼 있으면 우리는 바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렇게 반듯한 줄 알았는데, 정확하게 측량을 해보니까 이제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정확히 수평,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제도판에서는 뭐가 좀 틀어져 있다, 삐뚤다 할지 몰라도, 실제의 3차원의 공간 속에서는 그 전체를 다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한 사물을 볼 때는 그것과 다른 것과 관계 지어서 본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저 허공에, 우주 공간에서 어떤 사물이 있다면 그것이 바른지 삐뚤지 분간할 수 없겠죠, 그 자체로서. 왜? 거기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통도사가 이렇게 되는데, 오늘 시간에도 조금 간단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찰들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한두 시간을 얘기할 거리가 충분히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내용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도사 배치를 보면요, 이것이 일주문입니다. 일주문을 지나서 여기 천왕문이 있고, 천왕문을 지나면 여기에 부리문이 있습니다. 부리문을 지나서 이거는 현판이 4개나 달려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그냥 대웅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웅전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서서 구룡지라는 못이 있고, 그 못을 지나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화음강단, 금강 계단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묘죠, 일종의 탑입니다, 탑. 그래서 이러한 그 쭉 경과 과정을 겪는데, 통도사는 상당히 큰 사찰이에요. 대찰입니다. 왜 대찰이라고 그러냐면은, 물론 건물이 많기도 하지만은 보통 일반적인 사찰은 중심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대웅전 앞 공간이 이제 중심이 되고, 그 공간을 둘러싸는 건물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통도사는 중심이 3개예요. 3개. 그러니까 이 안쪽, 대웅전과 금강계단을 합한 요 공간은 우리가 상노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용화전 있는 이쪽 부분을 중노전, 여기가 하로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중심이 있는데 가장 그 위계가 높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리가 있는 금강계단이 가장 위계가 높겠죠. 그러니 이곳에서 들어와서 사람들이 여기 하루전에 있는 법당에 여기 이제 참배를 하고, 그 다음에 중로전을 거치고, 그 다음에 상로전을 가면은 좀 곤란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어떤 위계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맨 먼저 상로전을 보고, 그 다음에 중로전, 하로전, 이렇게 거쳐오는 것이 바람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개의 중심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쪽으로 바로 오게 할 거냐. 그렇다고 무조건 상로전부터 무조건 가십시오 하고 화살표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건축적으로 해결한 거죠. 지금 향은 보면은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에요. 그래서 건물들이 이 계곡을 따라서 쭉 동서 방향으로 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쪽을 먼저 보게끔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천왕문부터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역이라고 그럽니다. 일주문은 이제 여기부터 사찰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암시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천왕문을 지나면서 문인데 요 네 만세로전이 있고 이렇게 쭉 약사전이 있고 한 이 건물 네 개로 둘러싸여진 중심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들어가면서 여기에 머무름이 없이 사람을 일로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건축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해결했느냐? 해결하는 방법은 이것이 길같이 보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시선이 안 가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리문을 지나서 딱 갔을 때 이 대웅전 쪽으로 또 이 용화전에 눈길이 안 가고 그대로 지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앞에 가서는 여기가 머물지 않고 여기가 앞이니까 여기도 제법 공간이 넓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사람을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금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종래에는 금강계단으로 사람을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조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입체적으로 그림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게 대웅전이고 이게 금강계단이에요. 사람이 이게 부리문에서, 그 일주문에서 천왕문 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거쳐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상로전, 여기 중로전, 여기가 하로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게 천왕문을 좀 확대한 건데요. 천왕문을 지날 때 보면은 이쪽에 그 범종루가 있습니다. 범종각이 그냥 평탄한 대지인데도 삐뚤게 틀어져 있어요. 틀어져 있는 거 보입니까? 틀어져 있고, 그 다음 이쪽 이 범종각의 처마 쪽으로 해가지고 기둥 쪽으로 해서 쭉 시야가 요 부분이 그 범종각이 이쪽에 만세로보다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여기를 지나칠 때 이쪽 만세로의 앞부분이 잘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잘 안 보이겠죠. 그러면서 이 시선이 이쪽으로 바로 가서 이 부리문만 눈에 딱 들어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극락보전 쪽에 기둥이 몸체에 가려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약사진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공간이 사실은 인식이 안 돼요. 이쪽을 향해서 사람이 무심결에 가게 됩니다. 그 재밌는 게, 제가 여기 이제 대학원생들하고 한번 그 답사를 갔어요. 답사 가서 이걸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 안쪽에 들어간 다음에, 야, 오기 전에 거기에 넓은 마당이 있었잖아. 뭐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었습니까, 이거야. 그 나가면서 있으면 이제 내기. 그 돌아서서 나오는데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이런 공간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나올 때는 또 이 공간이 싹 드러납니다. 그 왜 그런가 하고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들어갈 때는 이제 그와 같이 되는데, 여기서 나올 때, 부리문에서 나올 때는요, 보세요. 요 범종각이 요 가운데에서 시선을 쭉 그어보면은 범종각의 시선에 맞춰서 건물이 전면 기둥이 일직선이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범종각의 이면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어느 부분만 보여요? 요 부분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면 만세루에서 흐르던 이 시선이 범종각 옆에 부딪히래요. 그래서 이 시선 방향이 이쪽으로 틀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이쪽 공간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쪽을 봐도, 약사진 쪽으로 쭉 봐도 이 마당이 확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것을 지금 그림으로 한번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천왕문을 들어가고 있어요. 이쪽에 부리문이 딱 보이죠? 자, 가까이 조금 이제 문 곧 딱 나서려고 하는 지점이에요. 이쪽 만세루 쪽은 거의 인식되지 않죠. 그리고 이 극락부전하고 약사진 쪽하고 연계돼서 이쪽은 공간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 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쪽으로 몸 트는 사람 안 보이잖아. 전부 그대로 직선 운동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리문에서 딱 바라보면, 자, 아까 그 범종각이 기둥이 이쪽 전면이 안 보이잖아요. 천왕문 쪽으로 문이 뽕 뚫려서 이쪽으로 사람을 유도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마치 벽이 튀어나와서 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야. 그 다음에 이 극락보전의 이 앞면이 또한 하나의 벽같이 돼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가보면 이와 같이 이쪽에 이제 뭐 나무를 심어놓고 그랬기는 했지만은 이쪽에는 아까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공간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 안쪽부터 먼저 배례를 하고 그 다음에 중노전, 하루전으로 이렇게 움직이게끔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리문에서 보면요. 여기 부리문입니다. 부리문에서 요 대웅전이 있는데 여기 관음전이 조그마한 건물인데 거기 톡 튀어나와 있어. 이 부분에요. 이것이 하는 역할이 뭐냐? 부리문에서 딱 보면요. 이 전면으로 해서 선을 쭉 이어보면은 대웅전의 이 우측 계단, 기둥하고 딱 마주치죠. 그러니까 부리문을 지날 때 대웅전이 처음 딱 보이는 지점입니다. 그 보이는 지점에서 대웅전이 뭐 다른 건물에 의해서 이렇게 겹쳐 보이거나 그러지 않고 그거는 그것대로 하나의 개체성이 뚜렷한 개체로서 보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침범됨이 없이. 그러면서 이것은 이 관음전은 형태적으로 대웅전과 같이 상응해서 자연스러운 이제 그 형태도 만들지만 이쪽 용화전 쪽으로 시야가 흐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보면 여기 탑들이 있어요. 탑이 있어서 사람을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이쪽에서 나올 때 보면은 이 공간이 갑자기 드러나는 겁니다. 물론 이때도 이 금강계단은 단이 높기 때문에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부리문에서 본 모습입니다. 관음전이 여기 튀어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사람을 이렇게 이제 시선을 유도하는데 이 대웅전의 지붕이 아주 이상합니다. 대웅전의 지붕이 이상하죠? 그죠? 정상적인 앞면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딱 들어가면서 보면 이거는 이제 이게 하나의 특별하게 의식을 못해요. 이상하다고. 왜 이상하다고 의식을 못하냐면은 이 관음전의 그 팔짝 부분의 측면부가 요거랑 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복이 되어 있지. 그래서 요게 하나의 자연스러운 모습 같이 보이고, 그 다음에 뒤에 능선의 능선의 흐름과 이 꼭지점들을 이어보면 능선의 흐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산의 능선도 건축적 요소로 같이 결부지어서 관계를 맺어준 거죠. 우리 건축은 관계의 매점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만큼 가까이 오면 이상한 거야. 좀 이상하죠? 어색하고. 그 다음에 이 계단이 저 가운데 칸에 있지 않고 왼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래서 비로소 여기 대웅전이라고는 돼 있지만은 여기가 앞이 아니구나 하는데 지금 여기에 그 가림막을 설치를 했어요. 스님들이 이 사진 찍을 때 원래 이거 없는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마당이 이제 싹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사람이 가는 거죠. 자, 거기에 가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가 앞에 큰 마당이 있는데, 또 지붕이 이래. 지붕이 측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현판은 금강계단이라고 돼 있지만, 여기가 앞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신자들은 이 법당에 들어가면 여기는 불상이 따로 없습니다. 저 금강계단 쪽으로 이렇게 뽕 뚫어놨어요. 그리고 바로 부처님이 그 뒤에 거기 계시잖아. 그러니 따로 불상이 필요 없지. 여기서 이제 참배를 하게 되는데,
그 금강계단까지 가고자 하는 것은 그런 동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정면으로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측면으로 이쪽은 이제 측면을 보면 여기 구룡지 그 연못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또 넓은 저 조그만하지만 상대적으로 꽤 넓게 보이는 그런 공간이 나타납니다. 그럼 사람이 또 일로 가잖아. 그죠? 가서 돌면 비로소 이제 이 금강계단이 이 켜져 있는 것 같은데. 됐습니다. 이게 이제 금강계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계단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 이제 정면에서 금강계단 정면에서 본 모습이에요. 이때 대웅전의 지붕 모양이 어떻습니까? 정면이죠. 그러니까 금강계단이 대웅전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대웅전 앞에 딱 있는 겁니다. 그게 절묘하잖아요. 이때의 모습이 통도사는 가장 아름다워요. 가장 멋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참배를 하고 다시 오던 길을 돌아서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죽는 하루 전 이렇게 다 거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건물을 어떻게 상호 관계 지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동선을 그 원래 의도했던 그런 바로 유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통도사는 그걸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에 있는 선운사인데, 고창의 선운사는요, 이 뒤에, 요 앞에 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천이 흘러서 이 밑에 일주문이 있고, 거기서 천을 따라서 쭉 올라오면, 이렇게 꺾여서, 여기가 이제 남북이 되는데, 이 골이, 이 깊이가 굉장히, 그 골이 아니라 그 깊이가 굉장히 얕아요. 얕고 이 방향으로는 계속 이렇게 골이 쭉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대웅전을 이 방향으로 앉혀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대웅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양쪽에 요사체 들어가야 되죠. 법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루가 들어가야 되죠. 이 만세루. 그 앞에 천왕문.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간격이 굉장히 조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있죠. 그래서 심지어 제가 여기다 10.6m다. 요 만세로의 기둥에서부터 이쪽 그 앞에 기단까지가 10.6m다.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요 앞에 내가 흐르는데 이렇게 그 사찰에 가면 깊이 들어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얕단 말이야. 그러면 얇으면 얇은 대로 두라 이 말이야. 얇은 대로 하되 깊이감 있게 느끼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깊이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은 뭐냐? 어떤 대상, 목적지가 있고 여기까지가 있는데 길을 반듯하게 낸다고 깊어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문이나 이런 중첩되게끔 같이 겹쳐 보이는 그런 요소들을 중첩해서 두면은 길어 보입니다. 깊어 보여요. 그래서 그 기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냐? 원래 요거 보세요. 이쪽에서부터 이제 꺾어서 들어오면은 이 깊이가 얇은데도 불구하고 이 천왕문까지 앞에 길을 또 내놨어요. 바로 천 있는 대로 갖다 붙이지 않고. 그래서 여기까지도 깊이감을 느끼죠. 그런데 요 밑을 통해서 워낙 얇다 보니까 천왕문 위에 범종각을 뒀습니다. 그 2층 구조물로. 그래서 그 아래층 그 천왕문을 통해서 뒤에 만세루가 보여요. 근데 만세루는 이게 9칸입니다. 칸수가. 굉장히 길죠. 길어서 마치 장벽 같아. 그리고 만세루의 문 사이로 대웅전이 보입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겹쳐 보이니까 중첩돼서 보여서 상당히 깊은 느낌을 주는데,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듭니다. 만세루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쪽으로 아주 깊은 그런 골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유도시키기 위한 방편이 뭐였느냐? 요게 요사체가 말이에요. 원래 요게 있어야 될 요사체입니다. 이 요사체를 여기다 옆에다 갖다 놨어요. 요게 이제 변형이에요. 그 법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러한 지형 상태에서 그것을 변이시켰다. 이제 변조, 음악에서 보면 이제 하나의 변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서면서 요게 요사체에 의해서 딱 막히니까 이쪽에 길이 없는 것 같지. 딱.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우회하게 되는데 여기서 양쪽에 요사체가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 노전이 어떤 성방이 하나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이건 요사체는 여기다 두더라도 원래 성방이 여기 있고 요사체가 이쪽에 있어야 원칙이거든요. 에? 그러니 성방을 여기다 올렸습니다. 왜? 밑에 둘 데 없으니까 어떡할까요? 그 위에다 올려라. 아이고, 위는 여기 대웅전, 용산전, 법당들이 들어서는 그런 영역인데 그 위에 중생이 기거하는 그런 성방이 올라가서 되겠습니까? 그럼 놀 데 없으면 거기 올려야지. 네? 대신 현판은 관음전 이렇게 현판을 붙였습니다. 상징적이야. 그럼 왜 이게 불전이 아니라고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 안에 부엌도 있고 살림방이란 말이야. 그 법당이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방인데, 전형적인 성방인데 현판만 관음전 붙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깊이감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말에 그쪽에 관리가 사냥 나왔다가 잘못해서 불을 냈어요. 그래서 원래 이쪽 편에 지장전이 있었는데 지장전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장보살 상은 무사히 가지고 나왔어. 그래서 이제 지장전은 홀라당 타버렸지. 그러니까 그 지장불을 어디다 갖다 둘 데가 없으니까 관음전 여기다 일단 임시로 봉안을 했단 말이야. 그죠? 여기다 모셔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최근까지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 야, 참 신기하다. 관음전 속에 지장보살을 모시다니. 지장보살을 지장전에 모셔야지. 관음전에는 관세음보살이나 모셔야지. 그죠? 관세음보살은 없고 지장보살이 거기에 계신다. 참 괴이한 일이다. 그러면 저게 왜 저렇습니까? 하면 깊은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로 끝이야. 그걸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역사적인 내력을 알고 보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 봉정사 할 때 왜 고금당이 있었잖아요. 고금당이 법칙에서 어긋나게 됐잖아. 그러니까 위트로 그걸 고금당, 옛날 옛적의 법당이었다. 이런 의미로 고금당 해놓고 성방으로 쓴 거와 마찬가지 개념이죠, 이게. 그런데 이제 더 아주 우스꽝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어떤 그 기본 법칙은 유지하되 그 법칙을 억지로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지형의 상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주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위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네는 그러한 여유가 없어. 이게 아무래도 이게 살림집이란 말이야. 승방이란 말이야. 이 승방을 명찰만 그렇게 달았다 해가지고 그냥 여기다 두기가 영 끄급한 거지. 그래서 최근에 스님들이 요것을 흘어냅니다. 흘어내고 이쪽에다 새로 관음전하고 져요. 이 밑에다가, 이 옆에다가 관음전 졌습니다. 그래 놓고 거기다가 지장보살은 그대로 모십니다. 그거 좀 이상하지. 어쨌거나 요것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요걸 요렇게 제가 그림 그렸다고 그걸 따낸 겁니다. 따내고. 그 다음에 이 요사체가 여기 있는 것을 또한 못 참는 거야. 왜?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요즘 현대 사람들의 현대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큰 거야, 큰 거. 건물도 높아야 되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동양에서 최고, 요거 추구하고, 뭐든지 크고 넓고 이거를 뭐 자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없으면 마당이 좀 크게 될 건데, 이 요사치를 이쪽에 크게 지어놨어요. 선원사에서. 마당을 크게 키울 건데, 마당을 키우면, 공간을 크게 키우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난번에 그 노자 도덕경에서 그 유기적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죠.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동일하다. 예? 총체적으로는 늘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거야. 여기서 공간을 얻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간을 여기를 크게 얻으면 건물은 왜소해지겠죠. 맞습니까?
상대적이거든, 모든 게. 자, 그래서, 과거의 그런 느낌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게 이제, 관음전을 새로 전놨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이, 98년도인가? 98년도에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요 모습은 유지가 됐는데, 요 모습은. 그래도 요 사체 걷어냈지만요. 2002년도인가 가니까 천지 개벽을 했어. 어떻게 되냐? 이 천왕문을 요 앞에 그 길이 있었는데요. 그것까지 앞으로 확 당겼습니다. 홍화를 크게 둔다고. 그래서 어떤 참사가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98년도에 찍은 겁니다. 천왕문을 들어가는데 양쪽에 나추마간 담장도 있고 상당히 꽤 괜찮죠? 저 천왕문 아래를 통해서 만세로가 보이고, 조금 더 가볼까요? 요 위가 범정루입니다. 이 천왕문 밑에 요거를 통과하는데, 이 만세로가 있고, 만세로 뒤에는 대웅전이 이와 같이 딱 겹쳐서 보여요. 상당히 깊이감이 있게 보입니다. 들어섰는데, 9칸이나 되니까 우리 시야를 다 막아. 그러니까 이 만세로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기서 이 만세로의 역할은 뭐냐? 나는 건물이기를 포기한다야. 단독 건물로, 하나의 단일 건물로 보이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건물로 두드러지게 안 보이도 좋으니 이 공간의 깊이감을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하면 그걸로 족하다. 얼마나 살신성인적인 그런 태도입니까? 지난번에 도덕경 내용 생각나야 됩니다. 후기신이 신선이요 외기신이 신존이라. 천장지구 하늘과 땅은 길고 오래 간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 내 이익을 뒤로 하고 솔선수범하며 다른 이들에게 덕이 되게끔, 이익이 되게끔 그렇게 처신한다. 그것이 길고 오래가는 하늘과 땅의 이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이 정말 훌륭한 건물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내를 뽐내는 건물이 아니라 내가 들어섬으로 해서 주변을, 환경을 다 살려주는 그런 건물이 진짜 좋은 건물이겠죠. 근데 여전히 우리네는 내가 건물을 하나 짓는다 그러면 그것이 다른 것들과 어떻게 차별성을 가질까? 좀 뛰어나야 될 텐데, 뭔가 좀 달라야 될 텐데, 그거에 그냥 막 목을 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형편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자연이 우측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쪽에 이제 그 요사체가 있으니까 시야가 있을 때는 시야가 막혀서 자연히 우측으로 돌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가정을 해서 우측으로 돕니다. 돌아서서 딱 보면 저쪽에 영산전이 보이고, 지장전이 보이고, 저쪽으로 이렇게 쭉, 명구전입니다. 저쪽으로 깊이감 있게 쫙 보이는데 이 선운사 이 풍경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선운사 가면 참 좋아, 참 좋아 그래요. 그 참 좋다라는 게 아까 천왕문을 또 통과하면서 이 경험되는 이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요사체를 딱 헐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거 거꾸로 이제 대웅전 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들어오는 길이가 상당히 깊이감을 느껴지죠? 그러는데 요거를 딱 없애버리니까 사람이 요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얘가 툭뻥 뚫렸으니까. 그렇게 보이죠? 들어서니까 영산전이 얼마나 멋대가리 없이 보입니까? 대웅전 쪽으로 몸을 털어보면 어이구 대웅전 이 용마루가 뒤에 능선을 떡 치고 있네. 이쪽에서 봤을 때는 가지런하게 됐었는데 이렇게 동선이 하나 달라지고 건물 하나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전체가 흐트러지는 겁니다. 개개 하나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하나는 전체를 형성하는데 그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 개체성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부분만 중요하지 않고 전체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분도 중요시 되면서 전체가 중요시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야, 건물을 얼마나 멋지게 장엄했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훌륭한 건물이다 아니다. 그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전체를 형성하는데 그 역할이 어떠하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봉정사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그 앞에 우하루라고 하는 루를 다 없애버리고 왜 없앴느냐?
뭐 그렇게 고급스럽게 안 졌다 이 말이죠. 그걸 없애버리고 그래놓고는 남성의 기계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 공간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렸는데. 그러니 그냥 뭡니까? 그 사람의 역할 생각도 않고 사람 생김새만 보고 말이지 뭐 판단하면 안 되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 이런 비극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걸로 그치지 않고 이게 2002년도 갔을 때 아까 그 천왕문 범정도랑 같이 있던 그 천왕문이 앞으로 확 당겨졌어요. 요게 지금 이 천변 쭉 따라오다가 요 계단 여기 다리 있는 데입니다. 다리 위에서 이걸 찍었어요. 아니 이걸 세상에 이게 왜 이렇게 나왔어? 하고 보니까 요 범정도가요. 아니 천왕문이 요 자리에 있던 건데 요 터 보이죠? 이렇게 당겨 놓은 거예요. 앞에 들어가는 담장길 다 없애버리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만세로와 천왕문의 관계가 어떻게 돼? 관계가 달라졌죠. 관계가 달라진 겁니다. 관계가 넓어지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냐? 이 천왕문 쪽에서 딱 바라보면 만세로가 전체가 딱 드러나 보입니다. 그런데 외롭게 짝이 없어. 응? 저게 뭔고 싶어요. 즉 천왕문과 만세로와는 관계가 절연됐습니다. 그러고서 아이고 그 사진을 또 안 넣었구나. 이게 제가 막 좀 추린다고 했는데 지난 시간 것부터 오늘 것까지가 총 186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서 뭐 좀 상세하게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그래서 좀 뺀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있겠거니 하고 생각한 그런 그 영상들이 갑자기 없네요. 자, 이게 이제 제가 그 생략한 영상이 뭐냐면 저쪽 영산전 쪽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보면 정말 천왕문과 그 만세로와 대웅전이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을 누가 합니까? 이것을요. 스님들이 이걸 결정해서 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전에 2002년도에 서울서 스님들 한 80분 모셔놓고 우리 그 불교 건축에 대해서 8주간 연속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경전하고도 막 같이 곁들여서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딱 하고 나서 질문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하니까 옛날에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기기묘묘하게 건축을 했는데 왜 오늘날은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질문이.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주범이 누군지 아십니까? 스님들이십니다. 에? 딴 데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해야 돼. 세상에 희한해요. 그래서 좀 감정적인 얘기가 너무 강하게 가면 곤란하니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 스님들이 결정하셨겠지. 그러면 그것을 승인을 누가 해줍니까? 심의, 승인. 문화재위원들이 하잖아. 저도 문화재위원이지만 제가 회의 같은 데서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재 다 망치는 게 문화재위원들이 망치고 있다. 응? 왜냐면요,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옛날 거 많이 안다고 문화재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문화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어떤 전통이라는 것이 뭐고, 또 그런 것들의 보존과 계승이라는 거 하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지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 경중을 따지는 이런 문제조차 제대로 정립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참사가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거 사실은 여기저기 가도 이 얘기 합니다. 선운사 스님들 들으시라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조금 이 얘기 좀 비난식이 돼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뭐 사찰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개별적인 그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걸 늘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요소들의 상호 관계성, 항상 관계죠. 불교에서 얘기하면은 인연이지, 인연.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쪽이면서 그 다음에 무형적인 요소도 늘 같이 고려된다라 그런 점이 차이가 있고요. 뭐 이 관계가 건축 구성 요소들의 상호 관계는 뭐냐? 건물과 지형, 또 건물과 건물끼리, 건물과 사람 이런 상호 관계들 속에서 늘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 구성 요소의 역할이 뭐냐? 뭐 이 얘기 있는데 곧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신라 불사 건축의 구성과 도리사에 대해서 좀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라의 불사 건축이라고 그러면 먼저 칠처가람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칠처가람? 칠처가람은 신라의 그 불교가 이제 그 전례가 돼서 한동안 전례되다가 그 왕께서는 그걸 이제 공인을 하려 하는데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반대를 하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돈, 승려 2차돈이 이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527년에 2차돈이 순교를 하게 되고 이제 그것이 기화가 돼서 공인을 받는 이제 그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불교가 신라에 공인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전래되어 온 거거든. 그러니까 그 불교, 신라의 불교가 들어올 때부터 해서 통일신라 전후, 그러니까 신라가 통일을 그 삼국을 통일한 것이 676년인데 그 이쪽 저쪽 그런 연간에 이루어진 사찰들을 우리가 칠처가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칠처가람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7개의 이제 사찰을 들 수가 있는데요. 흥륜사, 영흥사, 황룡사, 분황사, 영묘사, 천황사, 담엄사. 여기서 지금 뭐 우리 황룡사 같은 거는 뭐 저 터가 황룡사지 있어가지고 왜 목탑도 지금 한번 모형으로 이제 구성을 해보고 그렇죠. 분황사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칠처가람이라고 하는 것은 7군데에 있는 절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신라의 불교가 전래되면서 신라의 말 불국토에 전불시대,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현세불이란 말이야. 그 석가모니 이전의 부처가 몇 분이나 계셨을까요? 몇 분 계십니까? 석가모니 부처 말고 그 이전의 부처님이 몇 분이나 되세요? 한 분이요?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과거 7불을 특정해서 그 7불들을 모시는 소위 절의 터가 있었다. 이제 이런 믿음에 의해서 7개의 절을 세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는 신라의 불교가 이제 전파되면서 이때는 그 신라에서도 어떤 불교 교리가 체계를 갖추는 그런 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절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돼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형식이 이제 형식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이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교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러면 뭐랑 닮은 꼴이 될까요? 처음에 생각할 때. 왕궁 같은 거 좀 닮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주로 정형적으로 합니다. 또 축을 반듯하게 세우고 그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 당시는 계율을 중시한 그런 교학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때 어떤 사찰은 상당히 정형적이고 그다음에 기하학적인 그런 건축 구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삼국시대의 신라뿐만 아니라 백제나 고구려 이런 데에도 그 사찰이 있던 터, 그걸 우리가 사지라고 얘기하죠. 그 사지들은 전부 정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 했던 것이 그 배치가 생각나죠.
바로 요겁니다. 여기서 이제 황룡사 같은 경우는 가운데 목탑이 크게 올라가고, 탑이, 그 다음에 금당이 있고, 회랑으로 둘러싸여지고, 가운데 중축이 있고, 또 백제 같은 데는 뭐, 그 탑이 이 탑으로 이제, 형성하고, 가운데 이제 통로를 두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이렇게 뭐, 분명하게 백제는 이렇게 하고, 어디는 어떻게 하고 딱 나눠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고대의 그 사찰들의 그 사진은 대부분 이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상당히 그 정형적인 형태였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화엄 십찰이라는 겁니다. 화엄 십찰은 여기 뭐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제 사찰들이 많이 나오죠. 부석사, 해인사, 보광사, 옥천사, 범어사, 화엄사, 갑사, 보원사, 미리사, 청담사인데 여기서 요거는 왜 색깔을 이렇게 달리 했느냐? 요거는 학설에 따라서 요 밑에 있는 절이 요거 대신에 요게 빠지고 요게 세기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 뭐 어떤 것이 어떤 설이 맞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 삼아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어쨌든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개의 그 사찰이 세워지는데 이걸 이제 화엄 십찰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상대사가 당나라 가서 이제 화엄경을 배우고 돌아오죠. 그러니까 화엄경을 배우고 돌아와서 창건한 10개의 절을 우리가 화엄 십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화엄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찰을 구성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칠처 가람 이후의 양식이면서 이것이 입지는 산지로 이동을 하는데 중심 공간인 그 마당에 내면의 건물이 들어서는 우리 지난번에 봤던 군지평 그 형태로 돼요. 군지평으로. 그러니까 회랑형의 정형적인 형태에서 화엄 십찰부터 군지평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화엄 십찰이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 화엄 사상의 개념을 시연한 사찰의 형상과 공간적 구성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화엄 사상이 뭔지 아시나요? 화엄 사상.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화엄 사상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혼자서 홀로 존재하지 못하고 다른 것과의 인연관계로 인연을 이루면서 생성되고 멸하고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소위 그 연기법이라고 할까요? 그걸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뭐 그 불교 경전 공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경전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들 다 보면은 다 똑같아. 핵심은 똑같아요. 핵심은 뭡니까? 핵심을 딱 줄이면 삼법인이죠. 핵심을 딱 줄이면 삼법인이야. 불교냐 아니냐를 따지려면 삼법인을 그거를 그 삼법인을 딱 그 소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불교다 아니냐가 갈립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불교입니까 아닙니까? 원불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예요. 자, 삼법인이 뭡니까? 제법 무아죠. 이 세상에 나라고 할 것은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 정해져 있는 가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도덕경에서 말씀을 드렸잖아. 내가 크냐 적으냐 정해진 바 없어요. 내가 누구 옆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내가 아들이냐 아버지냐 상황 따라 달라요. 내 자식하고 있으면 난 아버지고 부모님하고 있으면 저는 자식입니다. 이렇게 내가 정해져 있는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제법무아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정해져 있는 줄 알아. 거기서부터 우리의 고가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고민이. 그 다음에 재행무상이죠.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게 없다 이게. 모든 건 변한다. 모든 건 변한다. 끊임없이 변한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열반적정이잖아요. 열반적정은 뭡니까? 그런데 변하는 건 하나도 없다야. 에? 그런데 변하는 건 하나도 없다. 그 세 가지의 이치만 알면 불교는 끝난 겁니다. 그 세 가지를 알게 되면 봐요. 이 세상에 정해져 있는 그 가치가 없어. 정해져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 그러면 그것은 공이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비어 있는 그런 것을 공이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같이 제법 무아가 바로 공입니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변하니까 어떤 것이 내 진짜 모습도 없어. 상황 따라 달라. 자, 물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겨울이 되면 얼음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얼음이 진짜 모습입니까? 물이 진짜 모습입니까? 또 뜨거운 열에 닿으니까 수증기가 돼버려. 그러면 뭐 도대체 어떤 것이 진짜 모습이에요? 진짜 모습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달라진단 말이야. 그게 연기법 아니겠어요? 그것을 화엄 사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화엄 사상이라고 하면은 뭐 대략 이래 사법계를 얘기합니다. 사법계. 또 시편 연기를 얘기해요.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사법계만 갖고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 사법에도 그 한자가 이제 처음에 사법계라고 했을 때는 넉사자인데 그다음 그 밑에 하위 개념의 사법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일사자입니다. 그 사법계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야. 형상은 다 달라. 같은 게 없어요. 차별성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지구상에 똑같은 사람 없다. 이게 쌍둥이도 달라. 똑같은 사람은 없다. 맞습니까? 그것이 사법계입니다. 차별성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현상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계는 뭐냐? 이 법계. 이 법계는 본체를 얘기합니다. 본체.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 그것은 이 세상에 다 똑같아. 그러니까 본이라고 하는 거. 가령 다리가 아래 달리고 그 위에 몸통이 있고 그 위에 머리가 올려져 있고 이것이 저쪽에 아프리카 가니까 머리가 옆에 있고 팔이 아래에 있고 이런 경우 있어요. 기본 그 본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평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르면서도 같아. 이거 도덕경에서 얘기한 거하고 똑같죠. 제가 여기서 이쯤에서 불교 공부를 왜 하게 됐는가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도덕경 공부 왜 했나만 말씀드렸죠. 도덕경을 가지고서 저는 건축을 풀었습니다. 우리 한 건축의 원리를 찾아냈어요. 왜 도덕경을 갖고 찾아냈냐면은, 야, 불교 그 사찰이라고 하면 본이 있을 거 아니야, 본체가. 그거 없이 마구잡이로 했을 리는 만무하다 이거지. 근데 그 본이 지형이나 입지가 다 다르니까 또 요구 조건이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인데 그 달라진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 다른 것과 똑같다. 그러나 사람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본체는 그거는 같을 것인데 그게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걸 찾아봐야 되겠다. 이게 이제 도덕경에서 제가 그 공부하면서 저 연구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된 거죠. 자, 그런데 그걸로 이제 박사 논문을 썼단 말이에요. 그 박사 논문 썼을 때 우리 심사위원 하신 분들이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찾았냐 말이야. 하고 이제 이건 뭐 박사 논문 5개 값니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더라고. 그런데 항상 캥겨. 나는 불교를 몰라요. 저를 조사하러는 많이 다녀봤는데 스님들하고도 많이 대화도 해봤지만 실상 불교에 대해서는 몰라. 단지 내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어렵다더라. 난해하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뭔가 교리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게 있을 텐데 그거에서 제가 점검을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캥기죠. 그래서 이제 98년도에 능인선언에 가서 이제 불교대학에 입학을 하고 막 공부를 하러 다닌 겁니다. 그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사찰이 말이죠. 불교 경전의 내용을 형상화시킨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요즘 아까 내가 선운사 스님들도 조금 원망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불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그것에 시각적으로 시연시킨 사찰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 수가 있냐.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일까 하는 그 의구심이 들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화엄 경에 나오는 내용, 이거 뭐 화엄경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실은 다 통하는 얘기인데 본과 그렇게 그 상이 서로 상은 하나하나가 서로 그 차별성을 가지만 본은 동일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사무의 법계예요. 이사무의 법계. 뭐냐? 본과 그 형상은 본체와 형상은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무에 어떤 걸림이 없어요. 두 개 사이에는. 예? 그거를 우리가 음과 양을 딱 구분해 놓고는 존재할 수 없죠. 그게 통합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그 다음에 사사무의 법계가 있어요. 차별된 하나도 그 형상 하나하나가 그것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또 다른 형상이나 다른 것들과 인연이 돼서 또 다른 형상을 만들어 나가요. 인연 따라서.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에 본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로부터 변화돼 나갈 수 있는 양상이라는 것이 무궁무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찰의 모습이 있는 곳곳마다 서로 다른 형상을 띠고 있다 해서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 본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함건축의 여러 가지 그 특징들, 불사건축의 특징들이 전부 이 속에 포섭되는 내용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이거 말씀이 좀 길었는데. 자, 그래서 이 군지평이 바로, 여기서 이제 쌍계사만 빼놓고요. 해인사나 화엄사는 전부 화엄 10찰 중에 들어가는 사찰들이죠. 가운데 중심 공간, 건물들이 이렇게 그 구성이 되어 있고 진입 공간이 있고 승화 공간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엄사도 마찬가지고 화엄사의 승화 공간은 이쪽 위쪽에 이 사자탑 요쪽에 옆으로 가면 그 능선 위에 올라가면요 그 사자상이 있어요. 사자상. 거기가 이제 상호 공간이 됩니다. 그와 같이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은 그 기본 개념은 화엄의 그 내용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주의 모습을 닮아 있는 거야. 봐요. 하나하나 개체가 다 다르지만은 본은 하나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람만 그렇습니까? 사람하고 자연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소우주라는 거야. 이 우주 덩어리도 내 몸속에 들어앉아 있고 내 세포 하나 속에 내 전체가 들어앉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법성계 일미진중함시방 먼지 하나에 이 시방세계가 다 들어있고 모든 먼지가 또 속에도 시방세계가 다 들어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화엄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제품이야 전부. 단문꼴이죠. 혹시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 교회 다니세요? 제가 핀잔 받을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교회도 중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교회도 온갖 종류의 교회를 다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도 다니고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절에도 가고 그러다 결론은 뭐냐? 다 관두자였어요. 어느 하나 답을 못 주더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질문에. 그래서 다 그만뒀는데 그러면서도 성경 내용을 보면요. 이제 교회 막 다니고 해봤기 때문에 좀 읽어봤잖아요. 그렇게 황당할 수가 없어. 그 황당한 거를 목사님들한테 질문하면 답변을 못 해주셔. 뭐냐? 야, 믿어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요. 너같이 안 믿고 자꾸 의심하고 하면은 이게 예의가 안 된다는 거야. 그 세상에 저런 억지가 어디 있나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걸 멀리 했는데 불교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이 보이는데 그 전에는 말도 안 돼라고 했던 것들이 전부 말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하는데 이 폐단이 있구나. 그래서 왜 그 하나님이 흑인같이 생겼을까, 백인같이 생겼을까, 황인같이 생겼을까, 그거 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본떠서 인간을 만들었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은 정의를 내려놨잖아. 나는 진리라고 그랬죠. 빛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이야.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사람의 이렇게 생긴 모습, 그 형상 하나에 끄달려서 그렇게 생겼는가 보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화엄 사상을 봐도 이 세상의 모든 건 닮은 꼴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물리학에서 프랙탈 이론이라는 게 뭐냐? 그게 닮은 꼴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게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다. 그 얘기가 맞지. 근데 그걸 이제 사람이라고 딱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 사람 아닌 것과 이제 분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나 이런 것들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로 치부해버려요. 그러니까 저 짐승들은 막 살생해도 돼.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문제가 야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 세상의 이치라고 딱 갖다 대입을 시키니까 그다음부터 술술술술 다 이해가 됩니다. 다 합당하고. 세상의 이치를 믿어야지 안 믿으면 됩니까? 그 속에 사는 사람이. 우리가 늘상 접하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구산선문이 있어요. 아까 화엄 10찰은 그 칠처가람 그 이후에 나타난 거고, 구산선문은 통일신라 말기에서 그 고려 초기에 주로 이루어진 겁니다. 앞에서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종을 정착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종이 이제 등장을 하죠. 불교에서 교선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교는 보통 공부하는 거고, 선은 말이 뭐 필요 있냐? 불린 문자다 이거죠. 말을 떠올리고 생각을 떠올리지 말고 그대로 한 방에 가자. 한 방에 깨침을 가자. 그 얘기 아니에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마찬가지지 뭐. 그래서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와 선이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이야. 그것도 맞죠. 세상 모든 것이 서로 다른 것 하면서 그게 하나의 융합돼야 진짜 백의 모습입니다. 나는 선한다 그러면서 교학은 등한히 해도 안 되고, 나는 교학을 한다 하면서 선을 등한히 해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가 제대로 정착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교선의 일치가 되다 보니까 이 불교 사찰의 형식은 계속 같은 형식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그 조선 말까지도. 그런데 구산선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종이 이제 신라 말에 통일신라 말부터 이제 등장해서 9개의 그 사찰 그 성녀 집단이 형성되게 돼요. 그것을 구선문이라고 그러는 거죠. 구선문. 그래서 이제 이걸 구산선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찰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9집단의 그네들의 그 사찰, 중심적인 입지에 있던 그 사찰들을 우리가 선문 사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건 참고로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실상사라든가 태안사, 봉암사 여기 저 문경에 가면 봉암사 있죠. 거기는 문거르 장구잖아. 일반 사람들 못 오게. 문거르 장구 다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광주사라는 것은 북한 지금 오늘 해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표적 성녀 집단인데, 이 성녀 집단들이 자기들이 입지한 이곳이 가장 최고의 성지다라고 자처하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이제 확장해 나가게 됐고, 주로 이 산문들, 그 사찰들은요, 산지에 이렇게 많이 입지함으로 해서
예, 구성 자체는 화엄 17보다도 보다 더 변조가 많은, 그러나 본은 같겠죠. 그죠? 그런 그 사찰을 구성하게 됐다. 근데 이제 오늘날 그 많이 사찰들, 제가 이제 문화재 그 관계 때문에 많이 다니다 보면, 그 일제 이후에 이루어진 사찰들이요, 본을 잃은 것들이 허다합니다. 또 기존에 본이 있던 것을 무너뜨린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아까 그 선운사 같은 것 같이. 그죠? 많이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사실상 해인사도 무너지고 통도사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것이 조선 말까지는 계속 그런 형식을 유지해 왔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지금 그 삼국시대의 불교 사찰의 이제 흐름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도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사는 지금 현재 이렇게 구성이 이래요. 요거 군지평이죠? 군지평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본이 보이는 사람. 아까 그 군지평의 본. 본이 보입니까? 자, 여기가 설선단 있고, 여기 요사체니까 여기가 중심 공간일 것 같죠? 여긴 설선당 앞에가 중심 공간이 될 수가 없겠지. 여기까지는 진입 공간입니다. 그죠? 여기 정멸보궁, 금강계단이 있네, 여기도. 1976년도에, 이 동쪽 편에, 이쪽에, 사리탑이 있었는데, 그걸 해체 보수하다 보니까 거기서, 사리함이 나왔어요. 그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국보 208호. 보물 208호. 국보입니까? 208호 됐어.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기다 다시 모셔놨습니다. 옮겼어요. 그거를 사리탑. 사리함은 저기 그 성북박물관으로 가고, 그 이쪽에 동쪽편에 있던 세존 사리탑을 이쪽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진 보시면 그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정멸보궁인데, 소위 우리가 그 진신사리를 모시는 데를 갖다가 금강계단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있는 그 법당을 우리가 정멸보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정멸보궁에 여기 뭐 요사체나 이런 거 없죠? 앞에. 이게 중심 공간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태주선이라고 돼 있는데, 뭐 선방이라는 얘기입니다. 극락전에 있어요. 이게 옆에 구성이 좀 이상하죠? 삼성각은 또 이쪽에 있고, 뭐가 막 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리사는 우리의 법식에 맞는 사찰 구성이 아니다. 요거는 이제 그런 내력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원래, 이 선원이라고 하는, 이게 금당암이라고 하는 도리사의 부속 암자였어요. 도리사는 다른 곳에 있었어. 근데 그게 불탔습니다. 언제 불탔냐면은, 대략 서기로 따지면 한 1700년대, 요때쯤이나 아니면 1800년대, 뭐 지금 정확하게 그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금당암 그 중수기가, 1806년인가요? 7년인가? 그때 그 기록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당 중수기가, 1876년도에 쓴 게 나와요. 그러면 1806년에 쓰인 그 금당암 그 중수기, 그걸로 보면 이제 이게 금당암인데, 그것이 그때 중수를 했다 그러면은 이걸 금당암이라고 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와 같이 다 그 도리사가 불타서 이쪽으로 옮겨놨다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원래 이게 선방이 아니라 암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암자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가운데가 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극락전이 또 그렇게 오래된 그 건물이 아니에요. 법식으로 보나. 그래서 도리사가 불이 타서 이제 도리사의 그런 규모가 얼마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도리사의 맥을 여기다가 극락전을 새로 지으면서 도리사로 계층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요쪽의 구성인데, 요것이 1968년도의 조사 내용하고 또 지금 현재가 많이 다릅니다. 이게
사리가 발견되면서 금강계단을 여기다 하고 여기 여기 아도화상 그 동상을 지금은 조성해 놨죠. 뭐 설선당을 집어넣고 하면서 그 어떤 특별한 특정한 법칙에 맞추지 않고 구성을 한 그런 식이 됐습니다. 그거는 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죠. 그러니까 도리사가 현재 있는 도리사가 본래부터 있던 도리사가 아니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지금의 구성은 우리 전통적인 그런 그 법칙에 의해서 형성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정키로는 본래 금당암은 이쪽으로 진입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산길로. 이쪽 길은 없었고, 이쪽으로 길이요. 이렇게 구성이, 왜냐하면 이쪽에 아도화상 사적비라든가, 또 불량답 시주질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도비가 이쪽에 있었고, 한글로 봐서는, 이쪽이 진입이 산길로 해서 돼 있었을 건데, 일제시대에 아마도 이제 좀, 이쪽으로 새로 길이 좀 났었고, 여기는 골짜기였어요. 골짜기. 제가 80, 80한 4년, 5년 그때 가봤을 때, 그때도 이 완전히 골짜기 같이 돼 있고 그랬고, 그 밑에 요사체가, 이 골짜기에 요사체가 있었는데 그 안에 임시로 사리를 모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한번 도리사를 한번 살짝 한번 살펴보시죠.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도리사 일주문인데 일주문 치고는 너무도 멀리 갖다 놨죠. 이게 이제 하나의 그냥 표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배치들을 놓고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이제 주차장 있는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설선당 쪽으로 향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꺾어서 들어가는데 여기 설선당이 딱 나타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설선당이 중루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중루 역할이라기보다는 뭐 강당의 역할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선요라고 하는 요사체고요. 콘크리트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새로 난 그 차도를 따라서 올라가면은 이 아까 조금 전에 들어갔던 곳보다도 좀 밑쪽에서 이렇게 해우소가 있고 이쪽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설선당 쪽으로 들어가는 그 앞마당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가 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위쪽으로도 또 길이 있어서 정멸보궁 쪽으로 가는 것 같죠. 가면서 범종각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 길로 그대로 가면 아까 그 선원 쪽으로 극락전 쪽으로 가고 여기서 좌측으로 올려다 보면 이제 정멸보궁이 보입니다. 정멸보궁이 일직선 축선장에 심한 계단으로 이제 형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곳은 그 안에 있는 금강계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정멸보궁에서 내려다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 나와서 이쪽에 선원이고 여기 이제 극락전입니다. 자, 이게 왜 이쪽이 통로라고 볼 수가 없냐면은 주불전이 덩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죠. 덩지고 배치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고 요건 일단은 쭉 살펴보고 가죠. 여기 아도화상비고 여기 선원입니다. 여기 극락전. 그래서 이제 극락전이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이 담장 옆으로 난 현문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요 산의 능선의 흐름과 요 지붕의 사선이 같이 가죠. 이걸로 봐서 분명히 이렇게 한 것 같다. 그러니까 금당암이 뒤쪽에 암자가 있으니까 딴 데 둘 데가 없잖아. 그래서 이곳을 법당을 세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출입이 달라져 버리니까, 현대 와서. 그래서 이게 저는 지금 이쪽을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쪽 길로, 산길로 이렇게 옛날에 갔던 그 길이 제가 보니까 현지 답사를 해보니까 있어요. 그 길로 사람들이 다니게끔 좀 보행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좀 그 계획을 좀 내자. 차는 그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계획안들을 구상을 해서 구미시에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그림이 여기서도 잠깐 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그 극락전 앞에 있는 그 석탑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모전 석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참고 자료를 나눠 드렸으니까 그 참고 자료에 나오는 내용이 제가 그 구미시에 제출한 그 내용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극락전 앞에서 보이는 선언 모습이고요. 요건 아도 화상이 참선했다라고 하는 아도 화상 좌선대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건 시주비이고요. 옆에 아도 화상비가 있습니다. 사적비가 있어요. 요 길 따라서 올라가면 아까 그 극락전에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시 왔네. 요것은 이제 삼성각이고요. 원래는 칠성각이라는 현판이 그 68년도에는 있었는데, 요게 또 현판이 어쩐 일로 삼성각으로 바뀌었어요. 요게 그 부도탑입니다. 저 담장 바깥에 있던, 원래 이제 담장 안으로 그 부도탑을 안 들이지. 예? 바깥에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걸 어떤 년으로 이게 다시 이 안쪽에 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과거의 법칙하고는 뭐가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저기 보면은 우리 저 법등 스님 계시는 주지실이 저 안쪽에 있습니다. 요거는 뭐 새로 조성한 거니까. 자, 요것이 68년도에 그 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배치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때 보시면, 이때 보시면 요 극락전이 있죠? 여기 극락전이 있고, 요게 조사전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만 조사전. 요게 칠성각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이제 삼성각으로 현판이 바뀐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방이 되겠는, 지금 그 선운이 되겠는데, 원래 이 부분이 이제 대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주지실이 별도로 있었고, 문이 이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길이 이렇게 따로 좀 넓혀놓은 새로운 길이 생긴 거지.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마치 뒷모습을, 뒤로부터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좀 줍니다. 요게 이제 그때 사진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극락부전하고 설선당을 내려다 보이는 그 지점 정도 돼요. 여기 찍은 데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쭉 가서 여기 대문이 있고, 여기 이제 선원이고, 여기 극락전입니다. 그 뒤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국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당시의 극락전이고요. 이게 조사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선원이고요. 여기 당시에는 칠성각입니다. 그 담장 바깥에 있던, 그 사리탑입니다. 68년도에는 요게 이렇게 있었지. 76년도에 요걸 이제 해체해서 사리가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당시에 배치도가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 길로 이렇게 따라서, 이거는 당시가 아니네. 이쪽에 극락전, 정멸보궁 다 조성해 놓은 다음에 지금 이걸 그려놓은 거군요. 이때 이제 이 중루가 설선당이 만들어지기 전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실측을 좀 해봤던 거거든요. 척도 분석 같은 걸 위해서. 자, 극락전이 먼저 들어섰냐, 태조선언이 먼저 들어섰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항상 어떤 한 건물이 있으면 그 다음에 짓는 건물은 그 건물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왜? 그것이 기존의 질서에 새로운 질서가 개입되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는 새로운 질서가 들어가면서 상호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건 고민 요소죠. 그래서 만일 이 극락전이 더 오래 됐다면 태조선언이 이 자리에 둔 것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거는 왜? 여기에 법당이 있는데 법당 뒤쪽에 그 요사체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요사체를 둔다는 건.
그런데 원래 여기가 이게 먼저 있었다. 그러면 따로 딱히 마땅히 둘 곳이 없으니 여기다가 법당을 둬서 도리사의 명맥을 잇겠다. 이거는 가능한 얘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떤 것이 먼저 됐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기록이 우리나라 건물들은 보통 기록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그 내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그래도 좋은 점이 하나 있어. 아주 장점이 하나 있어요. 기존의 건물을 함부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새로 짓더라도 기둥이라도 하나 남긴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서 목조 건물이니까 무수히 중건 중창을 할 겁니다. 중수도 하고 그때 초석을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상부만 움직이지 상부는 새로 바꾸지만 초석은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석 그 기둥 간격 거리를 조사해 보면 그 어느 것이 오래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계략적으로. 왜냐하면 자가 있잖아. 한자 두자 하는 거 있죠. 자가 삼국시대 때 쓰던 자, 통일신라 시대 때 쓰던 거,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 때 다 다릅니다. 대략 30cm 그러잖아요. 근데 다 달라요, 그게. 그래서 그때 썼던 그 영조책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분석을 해보면 잘게 나눠서 분석을 하면은 그게 가장 정수배로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어느 시대에 썼던 척도다. 그러니 맨 처음에 이 건물이 트잡이한 것이 어느 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상부야 뭐 새로 싹 바꿀 수도 있고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건물이 그 가장 최신의 건물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척도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는가 뭐 그거는 넘어가고 분명히 그 선원은 그 고려시대 척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당하면 고려시대의 척도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꽤 일찌감치부터 그 암자가 그곳에 형성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 태조선원은 그 극락전은 훨씬 후대로 드러나서 이게 그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금당함이 있었고 거기에 법당을 새로 세워서 불탄 도리사의 명맥을 이었다. 그걸 곧사를 옮겨간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도리사면 그 아도화상 그 사적비도 뭐 여기 있고 한데 이쪽 능선을 따라서 저쪽 산 정상에 가면 숭신산성 태조산정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금수굴이라고 있고요. 여기서 이쪽 고를 따라서 쭉 내려가면은 여기 낙산리 삼층석탑이 있고 여기 낙산리 고분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산리 문화재 마을, 그 다음에 여기 모래가정이 있죠. 우리 신라불교 초전지라고 하는 거. 신라불교가 이제 아도화상이 이곳을 통해서 그 불교를 전파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도화상을 숨겨준 사람이 이 지역의 유력자였던 모래장자라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 집에서 기거하면서 지냈는데 그 모래도 독실한 이제 불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도리사를 창건하는데 그 역할을 독특히 했다. 이제 이런 그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그 집은 지금 없죠. 근데 그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이 모래장자 집의 우물이다. 그래서 모래가정 이럽니다. 모래집의 우물이다. 그런데 그 앞에 한자가 더 붙어요. 전모래가정. 들리는 전해져 내려오기로 그렇게 한다. 그거지. 그것은 무슨 역사적인 증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화재로는 등록되어 있지만 전모래가정 이것이 정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신라의 불교를 전해준 아도화상이 머물렀던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 장소성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을 이제 신라 불교 초전지로 개발하고자 구미시에서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구성을 해놨는데 뭐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주변에 이 문화유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지금 빨간 걸로 한 것은 그 문화유적이고,
그다음에 그 자연 유적이 있고요. 인문 생활 유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뭐 여기 뭐 생활 유적 같은 거로 뭐 활공장 같은 거, 생활 문화 자원 같은 거, 활공장, 뭐 이렇게 그리고 그 행글라이드 같은 거 타고 뛰내리고 하죠. 여기 가보신 분들 이 산에 샅샅이 한번 다녀보셨어요? 굉장히 좋죠. 나는 저쪽에 그 거무산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을 좀 잘 전체를 묶어서 네트워크화 시켜가지고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전체 개발 구상을 제가 한번 해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본래의 도리사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 이게 이제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 불탔다라고 하는 도리사가 어디에 있느냐? 주로 사찰 측에서 얘기하기에는 요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려야겠네. 여기 지금 도리사고요. 도리사 주차장이고 여기가 아도화상 사적비가 이곳에 있고 여기가 제2주차장, 제3주차장이 있는데 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도리사의 본래의 자리다.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사찰이 들어설 만한 입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 아도화상 사적비 쪽으로 해서 이렇게 길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통로. 그쪽으로 이게 원래 그 길이 그렇게 돼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는 어디냐면 여기 제1주차장이 있는데 여기 건물들을 재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를 제가 2000년대 초인가 가니까 기단석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좀 사찰터였던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도리사였다고 단정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사찰터니까 이것도 그 가능성에 하나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래서 이걸 좀 우선은 보존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싹 없애고 뭐 건물을 재놨더라고요. 아까 그 도리사 옛터로 그 추정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아까 여기인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여기 3주차장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좌선대 쪽으로 바로 가서 이렇게 그 극락진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길이 좀 그 활성화돼야만 이런 데다 주차해놓고 여기까지 갈 거 뭐 있어요. 가서 맨 처음에 가자마자 이제 그 극락전에 배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데를 좀 둘러보고 그러든지 이제 그게 좀 맞겠죠. 여기는 바로 그 제1주차장 옆에 새로 건물 짓다는 부분. 그쪽에 제가 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이제 그 기단석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인데요. 요 계단도 있고 그래요. 여기 올라가는 계단도 있고. 요게 이제 그 기단이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분명히 뭐가 있었던 곳인데 잘 보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 그냥 근데 이게 도리사 땅이래요. 그러니까 도리사 땅을에서 이런 것들을 그냥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석같이 보이는 것들도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발표를 하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 관심들을 안 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 도리사 사적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사후, 유, 금수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절 뒤에 금수굴이 있다. 근데 그 금수굴이 어디냐면 여기 태조 산정이 있지 않습니까? 요 밑에 가파른 곳에 금수굴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뒤라면은 이쪽에 낙산리 쪽 그쪽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낙산리 요게 3층 낙산리 3층 탑이 요거죠. 3층 탑이 여기 있고 여기가 요 낙산리 3층 탑이 있는 데가 이제 재경마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상당히 큰 탑인데 그런 탑이 있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이쪽에 뭔가 사찰이 과거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에는 그 부처마을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이제 과거에 불려지고 했던 그런 곳인데 여기 그 조사 과정에서 심초석 같은 게 발견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곳이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발굴 조사 같은 걸 해보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도 싶고 한데, 그래서 도리사의 그 과거 도리사의 그 위치는 아마도 이쪽 낙산리 쪽 부분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와 더불어서 우리 초전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초전지는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뭐 제가 그 네이버 사진을 캡처한 건데, 여기 지금 그 마을이 독일 마을이 있고요. 여기 원래 초등학교 있던 자리입니다. 초등학교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 이제 한옥들을 뭐 이렇게 해놨는데, 한옥 체험 마을 같이 해놨어요. 한옥 체험. 근데 2006년도에 제가 그 불교 초전지 그 개발 마스터 플랜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보고서로 두툼하게 만들어서 작성을 해서 냈는데, 그때 그 그림을 한 장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짰었어요. 여기 이제 모래샘입니다. 이게 모래샘, 여기가 모래샘이야. 아까 모래장자의 샘이라는 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불교 초전지로서의 의미를, 이 장소적 의미를 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불교와 관련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모래샘을 두고 여기에 불국사와 같은 그 당시에 어떤 그 칠처가람 같은 그런 형식의 정형적인 사찰을 하나 두고, 이곳에 온 사람들이 여기서 여러 가지 뭐 법회도 참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불교적인 실제 이곳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요. 또 이쪽에 뭡니까 참선 같은 거를 체험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두고, 아도화산 기념비도 두고, 앞에 큰 마당을 두는데, 샘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자리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모래샘이 있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서 여기에 관광객들을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올 걸 대비해서 그 사람들이 묵을 숙소가 필요할 텐데, 거기에 전통 민속촌을 만들어 보자. 이것은 그냥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유명한 고가들이 있습니다. 종가들. 그 집들을 그대로 재현을 해서 여기다가 두면은 재밌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생들이라든가 단체로 오는 경우도 생각해서 유스 호스텔도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저자거리도 둬가지고 편의시설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곳을 개발을 하려면 한옥 체험을 한다. 한옥 체험만 잔뜩 하게 하면 사람이 거기에 옵니까? 사람이 크든 적든 달려있을 건 다 있어야 돼. 눈, 코, 입 다 있어야 얼굴이 될 거 아닙니까? 요건 적다고. 요건 뭐 눈만 놔두고 나머지는 없애자. 그러면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늘상 어떤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거기에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야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본이 있다 이겁니다. 관광지 개발 같은 거 실패하는 대표적인 예들이 뭐냐? 그런 본을 제대로 세우는 거에 소홀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계획을 하고, 아까 주택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다 넣어줬습니다. 이거 누구 집, 윤선도 고택, 여기다 세우고, 여기다가는 정재영 가옥 세우고, 여기는 뭐 세우고, 이거 다 해놨어요. 마스터 플랜으로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이런 요소들이 왜 필요한가? 아까 전부 이게 하나의 이런 복합시설의 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집어넣은 거죠. 지금은 이제 한옥 체험 위주로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다 빠져버렸지. 그래서 아마 구미시에서 그것을 운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진행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때 보고서 다 작성해서 줬는데 그거 참고 안 하고 그랬느냐. 그랬더니 그거 있는 줄 모르더라고. 그래서 연속성이 없구나. 연속성이. 이게 모든 게 연속되고 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마치 용두사미격으로 실제 도리사 부분은 그냥 좀 시시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사는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냐면은 현재 도리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특징을 미화할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좀 소개하는 의미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사실은 우리 불교의 그 건축물들 구성, 사찰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임의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이치, 뭐 도덕경하고 또 다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불교의 경전하고도 다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러한 이치에 맞게끔 충실히 구성을 해왔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그런 문화재들을 우리 고찰을 본다든가 했을 때 그런 부분이 뭘까를 좀 관심을 갖고 좀 감상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지난 시간에도 질문을 제가 시간이 없어 못 받았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어요? 지난 시간에 그렇게 들으시고 혹시 요거는 꼭 좀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새김질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안 하실 정도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제가 설명을 잘했습니까? 예. 아유, 그럼 뭐 저는 성공했네요. 예. 지난번에 보통 저희가 절에 가면은 누화 진입이라고 그래서 누각 밑으로 이렇게 많더라고요. 예. 근데 지난번에 교수님은 계속 우화 진입? 우각 진입이요. 우각. 그게 똑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 교수님은 누화 진입은 흉축선을 보통 이루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것은 그쪽으로 잘 가는 것이 예의가 아닙니다. 사찰에서는. 지금은 근데 다 길이 그렇게 나 있던데. 옆으로 법당에 가서도 절을 할 때 부처님 바로 맞은편에서 절 안 하고 옆으로 비껴서 절을 하죠. 법당은 왼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양옆으로 가라고 해놨는데. 예. 절에서 대웅전 갈 때는 요즘은 천왕 이렇게. 네, 들어가는데 보통은 누하를 둘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높이가 지형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됐을 때 누하로 들어갑니다. 아까 선운사 같은 경우에는 같은 평지잖아요. 그러니까 중루가 말은 루인데 그 누하가 없죠. 그러니까 그 고저차가 있을 경우에 보통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누하를 두긴 하는데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우측으로 길이 있습니다. 또 들어가는 길이. 그러니까 그쪽을 통해서 가는 것이 이제 좀 예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측은 차만 가더라고요. 네? 우측에는 차만 갈 수 있게 해놨어요. 예. 그 왼쪽으로는 스님들 길이고 오른쪽은 일반 신도들 길이고 가운데는 부처님의 길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도리사는 천왕문이 없는 거네요. 도리사는 지금 천왕문이 없죠. 암자였으니까. 암자에 이제 도리사 명칭을 좀 그냥 이어받아서 그 안에 암자가 들어갈 자리니까 터가 나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요즘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경상북도에서는 안동이라든가 뭐 영주, 봉화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문중들이 여러 유명한 문중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중들 간에 굉장히 서로 좀 경쟁이 있어. 그래서 이제 서원 같은 게 있으면 서원 앞에 법식이 서원 앞에 이제 루가 있잖아요. 그 루를 굉장히 높이고자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루하로 들어가게끔
서원을. 그러다 보니까 이 강당하고 이 루하고 이 용마루 선을 이었을 때 경사의 선과 동일합니다. 제가 그거 자료를 하나 넣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이게 사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서원이나 뭐 이런 그 건물에서도 똑같이 그런 것들이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형의 경사하고 그 사당, 강당, 루, 요 용마루가 있는 선이 평행해요. 경사가 아주 절묘합니다. 그것들이 여러 서원들을 제가 조사해서 분석을 해보면 동일해요. 금호서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중에서 말이죠. 야, 우리 쪽의 우리 쪽의 그 서원에는 누화가 아니야. 그냥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문화재로 되기 전에는 자기들이 막 높여. 그러니까 한번 기괴합니다. 아주 이상해. 왜냐하면 강당이 확 좁아지죠. 이건 막 높아지니까. 그죠? 이 경사진 데서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평지에서 막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것이 문화재로 된 경우에도 과거 기록을 보니까 거기가 이게 누하로 돼 있었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 기록이 뭡니까 하면 막 그 한문으로 막 잔뜩 돼 있는 걸 갖다가 막 들이밉니다. 그리고 막 박사가 막 그걸 해석을 했다고 막 해설을 갖다가 번역을 해가지고 같이 자료를 제출을 해요. 그럼 딱 보면 이건 이렇게 됐을 리가 없는데 싶어서 자 원본 보내달라. 한문으로 된 거 원본 보내달라. 보내서 딱 해석을 해보면 엉터리야.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다시 바로잡고 하는데 늘상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을 더 좋게 한다 해서 꼭 좋게 되는 게 아니다. 이게 딴 것과 관계 속에서 늘 살피라는 거죠. 그런 것이 오늘날 많이 소홀하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냥 너무 개체성만 강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관계성 속에서 어떤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는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이런 건축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는 게 많은 거지. 일상생활에. 그러니까 건축에 적용되는 법칙이 우리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임은 아까 통도사에서 불임은 그랬죠. 진리는 두 개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로서 모든 것이 다 관통하는 거예요.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중간에 쉬는 시간도 없이 쭉 했으니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